아빠가 쓰러진 그날, 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받아들고 제 인생이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새벽이었고, 장소는 병원 근처 제 진료실이었어요. 저는 30대 정신과 의사였지만, 그날만큼은 환자도 의사도 아닌 그냥 딸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엄마 이야기는 집에서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단어였거든요. 어릴 땐 묻는 것조차 죄가 되는 분위기였고, 아빠는 늘 바쁘다는 말로 빠져나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제 기분 같은 건 묻지도 않았고, 성적표만 확인했습니다. 저는 몰래 유전자 등록까지 했지만, 어떤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엄마는 날 버렸다는 결론을 굳혀놓고 살았어요. 그 결론이 제 성격을 바꿔버렸고, 사람을 믿는 방식도 완전히 뒤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상자 하나가 제가 믿어온 결론을 통째로 부숴버렸어요. 조용히, 아주 잔인하게, 너는 30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사실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시작은 할머니에게 들켜버린 제 엄마 찾기였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가 굵은 소금을 퍼붓듯 제 몸에 뿌리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제 이름 대신 죄인 취급부터 했어요. 기껏 키워줬더니 누굴 찾냐, 엄마를 찾냐는 말이 제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더 차갑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내 엄마는 바람나서 집 나갔다는 한 문장을 마치 판결처럼 내려버리셨습니다. 그날 저는 며칠을 울었고 밥맛이 뚝 끊겼고 마음이 한 번에 꺾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처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독해졌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나타나면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짐은 동력이 아니라 독이었고 제 삶을 눌러앉히는 무게였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할머니는 내 엄마 딸이라는 말을 다시 꺼냈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사춘기가 늦게 왔고 저는 할머니와 매일 부딪혔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됐는데요? 같은 말을 던지며 일부러 못되게 굴었어요. 사실은 벗어나고 싶어서였고 숨이 막혀서였고 내 인생을 내 손에 쥐고 싶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 말을 모처럼 박아 넣으셨어요. 그 말이 싫어서 저는 오히려 그 말에 끌려가듯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닮지 않겠다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제 인생을 밀어붙였거든요. 지방을 떠나려면 서울로 가야 했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길이 의대였어요. 저는 잠을 줄이고 친구를 줄이고 감정을 줄이고 성적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대에 붙었을 때 할머니는 제가 울 줄 알았던 방식으로 울지 않으셨어요. 동네에 플래카드가 걸렸고 할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도 제가 잘 되길 바랐다는 거려. 그 미안함이 또 다른 빚이 되어 저는 더 완벽해지려 애썼습니다. 의대에 가고 나서 저는 연애를 시작했지만 오래 못 갔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유난히 예민한 경보를 울렸거든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카페에 있었다는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혔어요. 상담이니 친구니 이유가 붙어도 제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나 말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 같은 원칙이 생겼고 저는 그걸 사랑이라 믿었어요. 결국 남자들은 지쳐 떠났고 저는 내 인생의 남자는 없다로 결론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만 했고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봉인했어요.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제게는 도망치기 좋은 긴 복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타인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제 마음만큼은 끝까지 방치한 채로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환자들의 트라우마는 들어주면서 제 트라우마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별난 환자가 제 앞에 앉았어요. 그 환자는 첫마디로 제 봉인을 손가락 하나로 툭 건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귀신이 보여요. 저는 익숙한 사례로 분류하려 했고 공상이나 불안의 변형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환자는 제 표정을 읽고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고 저는 더 침착한 척하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환자 가족은 엄마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대화한다 고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경고 뒤에 실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우연이라는 단어가 흔들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사였고 환자는 환자였기에 일단 안전을 위해 입원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입원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환자 딸이 떨리는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묘가 파묘를 당했어요. 동의도 없이요. 그 말은 환자가 산에 올라갔던 이유와 묘하게 맞물렸어요. 저는 혼란을 숨긴 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그 환자가 병실에서 던진 한 문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할 말이 있대요. 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환자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몰랐죠. 엄마 돌아가신 거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고 숨이 얕아졌고 심장이 귀에 붙었습니다. 말이 안 되었어요. 엄마는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환자는 더 잔인하게, 더 정확하게 제 집의 금기까지 짚어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혔고 아빠가 방관했고 산후 우울증이 왔고 결국 숨이 막혔다고요.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 아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을 뛰쳐나와 아빠 집으로 갔어요. 울음도 삼킨 채로요. 불 꺼진 거실에서 소주 냄새가 났고 아빠는 제 눈을 끝내 못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껏 제가 믿어온 이야기가 거짓일 수 있다는 거려. 저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바람나서 나갔어요. 아빠는 회피했고 화를 냈고 끝내 기억이 안 난다로 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어서 그러는 거죠. 라고 던졌을 때 아빠는 굳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고 그 침묵이 제 삶을 또 한 번 무너뜨렸어요. 아빠는 결국 저를 집에서 밀쳐냈고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릴 때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없는 사람이 다 큰딸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누가 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그 환자에게 매달렸고 환자는 주소를 적어줬어요. 선산 근처 납골당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 처음 가는 동네로 혼자 운전해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왜 여자는 성묘를 못 간다 했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가는 순간 숨겨둔 게 들통나니까요. 저는 선산에서 땅을 팠고 정말로 열쇠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쇠 열쇠가 제가 살아온 거짓말의 자물쇠처럼 차가웠어요. 그런데 납골당에 가보니 엄마 유골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빠를 붙잡았고 이번엔 열쇠를 내밀었어요. 아빠는 처음엔 모른 척했지만 결국 소주를 들이켜며 입을 열었습니다. 점쟁이가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을 사주라고 했다. 그 말이 모든 시작이었다고요. 사고가 나자 아빠도 겁이 나서 합방을 끊고 남남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물을 끼얹고 밥상을 엎고 자는 며느리를 밖으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겁이 나서 그랬다는 말로 방관을 변명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끊어냈습니다. 오늘부로 아빠부터 끊겠다고요. 아빠는 뒤에서 너도 엄마랑 똑같다고 소리쳤지만 그 말은 이제 제게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도 똑바로 서 있었고 처음으로 제 편을 들었어요. 결정적인 단서는 새벽에 온 아빠의 전화였습니다. 납골당 이름을 알려주면 되냐?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납골당은 이미 사라진 곳이었고 저는 예전에 검색하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수소문의 전 주인을 찾았고 그는 제게 말했어요. 유족들 다 연락했는데 끝까지 답안한 유골함들이 있었다고요. 그는 처리를 해야 했지만 못했고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유골함과 함께 자물쇠 달린 상자를 꺼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긴 사람이었다는 거요. 차에 타자마자 손이 떨렸고 저는 열쇠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돌반지, 아기 때 사진, 그리고 엄마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에는 우울해서 미안해,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는 문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붙잡고 울었어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엄마의 목소리를 읽으면서요. 저는 엄마를 가장 가까운 납골당에 다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를 찾아가 유골함을 보여줬어요. 숨기지 않고요. 아빠는 허리를 움켜쥐다 말고 유골함 앞에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납골당이 사라진 것도 몰랐던 사람은 끝까지 엄마를 방치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아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요. 명절과 기일에는 혼자 엄마를 찾아가 같은 인사를 합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왔어요. 라고요. 이제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원망은 제 삶을 갉아먹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분명히 압니다. 거짓말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집이 어떤 지옥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지옥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면 또 반복되니까요. 할머니가 내 엄마는 바람났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30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성격을 비틀었고 연애를 망쳤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바람난 게 아니라 시댁의 괴롭힘과 산후 우울증으로 숨이 막혔던 거예요. 아빠는 점쟁이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엄마를 남처럼 대했고 할머니는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은 진실을 숨긴 채 거짓말로 덮었어요. 바람났다는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떠넘긴 겁니다. 저는 그 거짓말 때문에 30년을 엄마를 미워하며 살았고 제 자신까지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미워했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지도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평생을 묶여 살아왔다면 오늘만큼은 한번 의심해 보세요. 내 엄마는 바람났다는 말 하나가 제 인생을 30년 동안 지배했고 저는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약 그 환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진실은 누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야 하고, 직접 깨야 하고, 직접 끝내야 해요. 저는 이제 엄마를 찾았고, 진실을 알았고, 거짓말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말이 진짜 진실인지 한 번만 의심해 보세요. 그 의심이 당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